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에서의 한국,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로 선택에 서 있는 한국의 여러 중요한 핵심 아젠다들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민족 자주 자립 그리고 자주 국방 이야기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봤을 때 꼭 저는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좀 갑자기 잘 살게 돼도 딱 피를 내는 걸 보면 못 살 때 하던 행동을 피를 내가 뭐 뷔페 가면 빵을 가방에 쑤셔 넣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군다든지 촌티 촌티 내는 거. 지금 한국이 내가 볼 때 무슨 자주를 이야기하고 민족 자립을 이야기하고 자주 국방을 이야기. 지금은 세계가 경제부터 국방 안보부터 지정학적인 모든 틀에서 전부 세계의 이 뭐라고 할까요? 지정학적인 안보나 또 군사적인 안보나 또 경제적인 이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다 팀을 짜서 이 팀워크로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전의 시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박정희 수출 주도인 경제 이후부터 지금 세계 무역을 통해서 이 정부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민족적 특성을 찾겠다든가 과거에 어떤 그 피해를 당한 식민지 피해를 당한 그런 어떤 50년대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속한다면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낭패고, 이게 지난 시간에 이게 한국 사회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캐캐묵은 어떤 이런 그 뭐 민족 자립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들고 나온 거는 이건 좀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우리 80년대 때 대사님 기억할 겁니다. 그 뭐라고 할까, 이 신식민지 제국주의 시대다. 그리고 또 무슨 사회 구성체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하면서 저도 모르는 소리를 막 씹으러댔어요. 아니 뭐 삼성 현대가 지금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무슨 너무 국가 독점 자본주의입니까? 재벌 독점 자본주의는 맞지만은 그런데 그때 보면 종속 이론, 뭐 주변부 이론 등을 가지고 한국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일종의 주변부로서 미국이 한국에서 모든 어떤 이익을 착취해가고 한국은 그 미국의 종속 국가로서 그야말로 부스러기나 뜯어먹는 나라로 간다. 이게 뭐 기본적인 당시의 신식민지 반대할 때 반이 아니라 세미 제국주의 이론,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관점이 변형되어 가지고 전시 작전권 자주 국방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 자주 국방을 그런 쪽으로 낸 거는 주사파나 친북 좌파들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한국의 저 군발이 장성들이 자주 국방 이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고요. 보수정권 때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큰일 난 게 그 지금 신은식 장군님 들어있는 그게 대수장입니까? 우리나라 대수장. 거기서 지금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지금 거기서 뭐 그랬다고 어제 뭐 향군이 또 정권 앞잡이하는 향군이 모처럼 대수장을 또 나무라더만요. 그게 좀 웃기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오늘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자주 국방을 한 나라 단 3나라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중국도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무기 체계 기술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는. 공교롭게 ICBM하고 이제 뭡니까 원자력 잠수함 가지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나라. 북한.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주 국방이 안 되죠. 쟤들이 지금 핵무기 개발, 비대칭 전략, 핵무기 개발도 결국에는 미소가 다 도와준 걸로, 미사일 개발 다 도와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자주 국방이라는 게 뭐 박정희 때도 언급이 됐었고요. 박정희 때 이제 자주 국방을 언급한 거는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뺄라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죠. 그걸 안 하면 지금 언젠가는 미국이 가버릴 때 우리는 월남 같은 처지가 된다 해서 월남 패망 이후에 생존적 차원에서의 자주 국방이지 뭐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의미로 자주 국방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하냐면 지금 현대 세계가 어떤 좌우 뭐 공산주의 중국 같은 공산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미국 같은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자체도 무역으로 엄청나게 깊게 연결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빼고 이야기했더만요.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연 4,500억 불, 그다음에 미국이 1,300억 불인데 제가 그때 130억, 400억씩
동굴에 하나를 뺐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과거 냉전 시대에도 미국에 또 곡물 수출이 없었으면 소련 경제가 지탱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교역이나 편지 한 통의 어떤 그 교환도 없었을 거는 그런 냉전 시대에도 상호전은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 그 소련 사회주의 공영 체제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판치면 지금까지도 확장된 무역 체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고립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주국방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상태고, 그럼 뭐 북한이 그럼 자주국방을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북한도 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맞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또 미사일 방어망, 또 레이더 탐지망 이런 부분 속에서 북한이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도 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상호 보완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특화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네. 이 자주국방이 이제 황당하게 가버리면 한국이 뭐 핵 잠수함을 가지겠다. 또는 얼마 전에 나왔던 항공모함을 가지겠다는 이런 택도 없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상 이 동북아에서 해상 패권 국가고, 일본은 뭐 2차 대전 때도 그렇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선진 무기, 그러니까 MD망이라든지 또 각종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라든지 또 ICBM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미국이 가진 또 화력 이런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사이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팀워크 체제로 이 방어망을 구성해야지 우리가 살아나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덮칠 염려는 없잖아요. 국방이라는 건 누가 덮칠 거냐라고 봤을 때 1번이 북한 놈이고 2번이 저 중국 놈이고 3번이 가끔 예민이는 소련 놈이고 러시아 놈이고 이렇게 해서 저 세 놈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팀워크로 집중을 하면서 대신 그 팀워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무기 사고하는 결국 그 팀워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중립 국가나 제2자유유방 국가들을 볼 때 저희들보다 북쪽에 있는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가 그간에 약간의 뭐 멀었다가 떨어졌다는 그런 사회도 있지만 어쨌든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한미 이런 삼각 동맹으로 대체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 이게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주사파나 좌파 세력이 이 연결고리를 갖다 흐트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거는 사실은 말이 좋아 자주국방이지 결국에는 이게 동맹구도에서 탈퇴가 저쪽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이 정규조 현황 때문에 얼마나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기습적으로 점령할지 모른다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확한 통계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점령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뭘 보고 하냐면은 일본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순시선이나 경비전을 보내지 않습니까? 독도 주변에. 단 한 번도 우리 영해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일본은 독도가 우리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점유는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도 가끔씩은 진료는 보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하도 한국이 미국 미입상을 떠니까 얘라 엿먹을 애라고 다케시마 대라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그 다케시마가 시마네 현이라는 거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제일 작은 현이거든요. 한국에서 발큰 이런 민간기구가 하도 떠드니까 일본 언론에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섬이 있냐고. 그거는 괜히 저희들이 벌집을 쑤셔놔가지고 일본한테 덜미를 잡힐 수가 있는데, 일본에 저희 나라를 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할 의지도 없고요. 할 의도도 없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항상 나라가 지도가 흔들렸던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뭐 또 발틱 상국, 그렇죠.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보면 동맹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맹이 잘 안 넣어주거나 대가를 심하게 불러서 지금 고민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맹에 들어 있으면서 자주국방을 말을 하고 있는 이놈들의 의도가 이게 정말로 이게 불순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죠. 외국에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자, 동북아 균형자라고 노무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웃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다 웃었습니다. 이 균형자라는 거는 힘이 세가 적어도 뭐 과거에 제국주의 패권 시대에 영국쯤 되거나 당연하죠. 프랑스쯤 돼가지고 한 번은 러시아에 붙었다, 영국에 붙었다 뭐 이러는 게 균형자지요. 그런데 만약에 폴란드가 뭐 한 번은 러시아에 붙었다, 한 번은 독일에 붙었다 하면 두 놈 다 저 새끼 건방진데 반퉁
오케이 해서 나눠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 이걸 갖다가 상당히 패시네이팅한 이제 태제로 들고 나왔었는데 이걸 그냥 국내 소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전 세계 공간에 전파해가지고 각종 세미나나 정부 기관에서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아 대사관이 곤혹스럽게. 이게 미치겠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요 한 2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정치의 균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예, 영국밖에 없죠. 왜 대륙이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 예. 이런 것들 밸런스죠. 영국이 예. 야 싸우지 마라. 근데 그거는 영국과 프랑스는 누를 정도의 군사력이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하는 거지. 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난센스거든요. 국제경제 기초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초급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걸 갖다 균형자로 하기는 뭐 하니까 이제 운전자로. 결과적으로는 얼마 전에 뭐 북한 지금 김정혜가 뭐 SLBM 달린 잠수함까지 다 완성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만취 운전의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 카타르가 중동에서 사우디하고 이란 사이에 균형자론이라고 깝죽거리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단교 당해가지고 사우디가 카타르로 가는 카타르가 그 이쪽에 섬나라 같은 게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항공망 다 차단했죠. 항공하고 물류까지 다 차단해버렸죠. 육로, 하이로까지 다 차단해버리는. 그게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가 합의해가지고 UAE까지 합의해가지고 그 걸프만 기구에서 카타르를 그냥 포위해버린 거기 때였죠. 그때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미국의 중재로 카타르가 사우디에 막 좀 미안하게 돼서 형님하고 이거 끝냈다. 이거 한 4년을 끌었을 겁니다. 예,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어떤 식으로 발설했냐면 국제기구에서 이카오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카타르는 지금까지 테러 집단의 어떤 테러를 한 번도 다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저놈들이 테러 집단하고 교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카타르가 안 맞은 이유가 결국은 중동 테러범이나 이런 놈들 뒷돈 찔러주고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돈 세력까지 주고 한다는 거죠. 전혀 틀 말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국제 그 무대에서 이렇게 사우디나 이집트 대사가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했을 정도 같은 뭔가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는데 이런 어중간한 나라들은 물론 카타르가 뭐 국민소득 뭐 9만 불이 넘는 데다가 다 월드컵도 개최하는 그런 나라긴 하죠. 하지만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있을 때는 이런 어중간한 이제 해구산 밑에 우리 같은 나라는 그래 건방지게 굴면 큰일 납니다. 건방지게 굴면 큰일 나죠. 주제를 알아야죠. 자,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뭐 그제 보니까 영국의 한 무슨 연구소가 뭐 5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하는데 저는 참 서양 놈 중에도 저 돈 받고 저런 놈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중국이 세계적 명품을 죽어도 못 만드는 데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중국 상품 우리가 아는 거 없잖아요. 예, 중국이 만드는 명품이라는 게 없어요. 상하이 퐁인가 뭐 옷이 있었는데 그거 뭐 홍콩이나 팔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중국이 왜 명품을 못 만들어내느냐는 거는 이 명품이라는 게 무슨 샤넬이나 루비통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게 이제 명품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문화적, 사회적 히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 자본의 바탕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명품의 핵심은 숫자를 조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팔린 게 있으면 헐값으로 팔지 않고 태워버리고. 희소같이. 희소같이. 그런데 중국은 만약에 잘 팔리면 계속 찍어내서 만들 거니까 명품이란 게 그거 뭐 상표값 말고 재료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공장 임금만은 분명한데 아주 뭐 저렴한 이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건 사실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세계를 주름잡는 열광비를 만들어낸 그런 상품들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보고 중국이 세계적 브랜드의 비행기 공장을 만들 수 있겠네. 중국이 세계적 브랜드의 이 조선 한때 조선을 했다가 지금 중국 같은 조선 발주한 데가 뭐 배가 빠지자마자 뭐 그냥 사고가 나고 물이 새고가 지금 LNG선도 못 만든 거 한국으로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특수 그 배들을 그냥 큰 아무새나 뭐 을주 만들지. 그다음에 중국이 세계적 브랜드의 차를 만들겠느냐? 중국에서 명품 차가 나오겠어요? 지금 천년 가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를 가지고 논의할 수 없는 저는 바탕이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얼마 그한 1대1로 예,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됐죠. 1대1로 그 하고 난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데버라 보티칸이라는 이제 그 교수가 냈는데 이 사람이 책 쓴 게 드라곤즈 기프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중점적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면서 5대2 사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어떤 고용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전부 노동자 와가지고 시장 다 점령하고 나는 거. 나중에 돈 못 갚으면은 그냥 항만 같은 건 조차해버리고. 근데 심한 경우가 지금 라오스더라고요. 라오스는 GDP의 50%가 중국의 빚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이 이 바다로 진출하려면 버마 쪽으로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은 안 내줄 거고 버마 쪽으로 진출하는데 중간에 통로로서 라오스를 쓰는 거 알겠습니까? 항만을 잡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라오스에 이제 중국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니 각종 다리 터널을 만든다면서 라오스가 그 밀림 국가잖아요. 예. 그걸 이제 황폐화시키는 부분에서 라오스 경제를 거의 파탄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공짜로 놔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거가 필요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항만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다 죽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그 제가 공관장에 마지막 문정권 때 공관장에 참석했을 때 대사를 불러놓고 만천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그거 하라고 했어요. 저도 기억. 근데 지금 1대1로에 참여된 국가들 전부 파산 선고 났거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는 더욱 심하고. 그래서 이게 드라곤스 기프트라는 게 드라곤 용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기프트는 선물인데, 프레젠트인데, 기프트 다른 뜻이 독입니다. 기프티드라는 거. 용의 독이다. 결국에는 말이 어디에고 우리가 무슨 옛날에 중국이 어떤 그 제3세계를 옹호하는 그런 세계 3분법에 따라서 제국주의나 그다음에 그 뭐 소련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우리는 너희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복지를 만들겠다라고 근데 결국엔 다 제국주의 침략의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지금 중국을 경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과거에는 이제 교량 같은 건설을 일본 자본에 맡겼는데 값이 좀 비싸죠. 좀 비싸죠. 제대로 만들. 한국에도 좀 맡기고. 근데 이제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모든 이제 수주를 중국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얼마 전에는 10년 전에 진 다리가 탄자니아에서 무너졌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년 됐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는 불과 1년 전에 만든 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질입니다. 전 중국 산업. 여기에 이제 이게 중국의 참 저 문제가 뭔가 하면 중국이 내부적으로 지금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유지해야 왔는데 그게 한계에 이르니까 잉여 이 인프라를 물자나 설비를 잉여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해서 그렇죠. 지금 벌어먹자고 1대1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또 판돈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왜 우리 돈으로 가? 남 돈으로 좀 하자 해서 만들어낸 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아 원래 ADB라고 개발은행이 있었잖아요. 일본 주도에. 그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중국이 뭐 전 세계를 끌어들이가 뭐 중국이 하니까 돈 좀 되겠지 싶어서 이제 뭐 영국도 들어가고는 했지요. 그렇지만 한국이 거기에 사조를 태웠잖아요. 그래가 그 뭐 부총재 하나 얻었다가 그것도 또 잘리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게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 사조를 투자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공사를 수주했는지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띠긴 거 아닙니까? 전부 띠긴 거로 생각하는데. 띠긴 거죠. 돈 날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저거가 노름판 버리면서 한국한테 괜히 찔러서 판돈 뜯은 거죠. 대란 이야기죠. 그럼 실패했다라 못 가는 거예요. 원금도 못 찾으니까. 뭔 그런 짓을 하나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한국 내에서 이런 중국의 행태와 실태에 대한 보도가 지금 언론에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도 지금 한국의 이 북한의 저런 어이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별로 안 나오듯이 중국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내부에 지금 문 정권의 문제기도 하지만은 야당조차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조차도 이명박 박근혜도 중국에 강하게 선을 긋지 심지어 못했어요. 개개했던 보수나 진보나 관계없이 여야 국회의원들 중국 가면 다 뭐 다 뇌물 받고 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반중국적인 입장을 못 취하도록.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여기 한국의 대사관이 일정하게 그것도 대사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뭐 참사관이나 밑에 있는 애들이 쭉 한국의 정치인이나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협박 내지는 또 이 사회적 무슨 친분을 통한 또 이런 것들로 또 중국에 무슨 초청해서 뭐 좀 해주고 이런 걸로 가지고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이 친중 세력들을 행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반중은 거의 없고 친중만 남아 있다 한국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반중은 다 이제 뭐 아스팔트 보수나 일부 뭐 그런 식으로 유튜브 세력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0년 좀 더 됐나요? KBS에서 뭐 슈퍼차이나라는 방송을 만들어가 중국을 뭐 그냥 칭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고 이거는 지난번에 수학님 다른 코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대자본 대기업들 완전히 친중 노선으로. 그다음 그에 따른 언론, 뭐 학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신문들이 보면요, 중국 정부의 광고를 기사처럼 해가지고 신문이 주기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심각하게 앙케이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 국민들한테 과연 그럼 몇 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갖다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우중들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황당한 그 판타지 소설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기업이 사실상 자기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퍼뜨렸고 그때 대기업에 따라서 수많은 하청회사나 협력사들이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찌 됐는가 물어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옹호하거나 중국 정부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기사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러시아, 소련처럼 구소련처럼 해체될 거라고 좀 보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겠죠. 저는 미국이 가장 크게 오판한 부분은 중국을 구소련 몰락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갖다가 WTO 가입시키고 경제적으로 일정하게 발전시켜 놓으면 중국이 그야말로 저절로 이제 민주화적 어떤 사회 구조로 전환되어 갈 거다라고 판단했던 그러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쓴 그래서 내가 미국의 학자들을요 참 저놈들 그게 이제 수구 편향된 시각이죠. 동양 사회가 그런 적용 똑같은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서구하고 똑같은 길을 갈 거라고 지금 착각한 거거든요.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년이 걸리고 만년이 걸려도 과거 중국의 황제 시대 때의 형태를 되겠죠. 벗어나지 못할 거다는 거 보이죠. 중국이 과거에 뭐 남송 시대에 참 뭐 쫓겨서 남쪽으로 왔지만은 항주가 세계 최고의 도시였다지 않습니까? 인구가 뭐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주가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이 상업적으로는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중국이 단계적 성장을 못하고 청나라가 강대한 국가를 또 형성했잖아요. 그 뒤에 명청이. 그렇지만 또 쇠락해지고 또 쇠락해지는 원인은 중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처럼 뭐 중국에서도 없는 주작을 가지고 공자왈 맹자를 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는 공자도 없고 맹자도 없잖아요. 중국의 고전 그런 게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서구 가치에 스며들어서 서구 가치를 왜곡시킨다든지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단지 재미로 그냥 봤을 뿐이지 삼국지가 도구나 불어로 번역됐다고 해서 지금 서구 어떤 그 사상체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큰 착각인데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년이 지나도 중국이 안 변할 거다 하는 거는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사회인데 유럽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건너왔죠.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뭐 스웨덴 같은 데도 왔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멜팅 포시라 그래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미국 사회 동화된 독일계, 미국 사회는 독일계, 걔들 독일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중국 애들 영원히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지나도 그 자기들 못 버리거든요. 식당하고 마약하고 동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님 최근 아니구나. 그것도 4년 됐구나. 런던에서 폴런이라고 그 영화에서 테러 영화. 그거 보면은 그 제랄딘 버틀러인가요? 그 아랍 그 타레스트 두목을 붙잡고 두드려 패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성조기를 태우고
건물을 불태워도 우리는 10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미국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건데 지금 한국의 상당수 많은 인구가 아마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DP상 세계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하고 저는 반대는 생각인데 설사 GDP를 얘들이 능가했다 하더라도 저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로 세계 체제를 지배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밸류, 가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사상, 문화 양식,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 자본이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나는 서구 사회는 거의 완벽한 사회고 이렇다고 이제 서구 편향적인 어떤 정서를 많이 가졌죠. 그렇죠. 저희 세대는 근데 이제 커서 나와서 서구를 보니까 거기 안에 문제도 엄청 많고 60년대까지 뭐 흑인이 사람 취급을 사실상 못 받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서도 흑인이 가서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니까 2차 대전 때는 뭐 따로 수송이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자면 미국 사회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칠지 몰라도 미국 사회 내부에서 지금 인종차별이 이제 아직도 많이 존재하지만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저 노력들, 저런 부분들이 그 사회 내부의 모순을 그냥 없었듯이 덮어놓는 중국 내부의 그 빈곤에 관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덮어버리는 중국과 사회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까발려서 지금 6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굉장히 그 인종 문제에서 상당히 극복되고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문제가 많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또 특히 그 중국이 이야기하는 모든 경제적 수치는 저는 사기다. 저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 거는 다 속이는. 심지어 소련이 그랬습니다. 다 통계 속였거든요. 통계 속여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든 이익이 된다면 속이고 쉽게 거짓말하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뭐 별로 양심적 가책으로도 이렇게 느끼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중에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 중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설 거라고 생각한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이 없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고 헷갈리는 분들, 지금 수학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6명이 죽고 무슨 폭도가 난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수록 또 정상을 잡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네요. 저 나라는 충분히 그걸 자정할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고, 미국이. 월남전 같은 사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저는 조그만 나라 나왔으면 그 나라 망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덕적으로 타격은 있지만 미국이라서 그래 간단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는 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이영희 교수를 착한 주인이 만났어요. 생활을 타고 가는데 대구 쪽에 강연을 간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쪼가면서 자기 책에 8억인가에 대화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정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불 사르고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난리가 났죠. 백화점이 강탈당하고. 그런데 자, 이거 미국은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근데 중국에서 북경에서 유사한 사태가 났었는데 상점에 물건 하나 훔치는 놈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문명화된 사회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하고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왜 물건을 훔치지 않냐면은 물건을 훔치면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에 아예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 사회가 야만적일지 모르나, 저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생님, 뉴욕에서 그런 사태가 약탈이 벌어나는데, 그 다음에 미국 사회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 80년대 우리나라 어떤 그 좌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은 수학이 유사한 건 알 겁니다. 레이그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라는 게 수십 년 계로가 있거든요. 세계 최대 재정 적자, 세계 최대 무역 적자. 그런데 이걸 갖고 좌파들은 저건 망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의 특권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기축 통화를 달러 같은 걸 만들어낸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플레는 그냥 상수입니다. 인플레는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규모가 조그만 나라는 만약에 미국 같은 그런 쌍둥이 적자를 20년, 30년 경험했다면 그 나라는 망했죠. 미국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질적으로 차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답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 방송을 보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자, 중국이라는 저런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행적
일종의 중국의 그 이 과거 왕조, 네. 기형적 왕조적 제국주의 형태다라고 봐야 되고 네. 미국은 문제가 많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갖다가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복원력을 가진 나라다. 네. 그것이 이번에 트럼프가 도를 넘은 그야말로 그렇죠. 파퓰리즘을 예, 하니까 예. 트럼프를 저렇게 표를 많이 얻어도 네. 더 많이 뭐 바이든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도 예, 문제 예. 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를 예. 보내야 된다고 예. 더 많이 지지해서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또 예. 이 조지아에서도 네. 또 그 공화당 텃밭에서 네, 네. 두 명의 결국 다 상원을 이겼죠. 당선시켜서 예, 예. 또 이 힘을 실어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미국 사회가 가진 엄청난 복원력이다. 그래서 시끄럽지만은 미국과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 사회다. 그래서 중국이 머지않아 저는 10년 안에 중국이 해체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숨겨놓은 경제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시진핑의 독재가 중국 내부의 권력적 모순을 강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중국의 뭐 위구르니 신장 티베트 그 소수민족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통계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감금되거나 개토화된 구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감시를 받고 산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국의 어떤 정치적 경제 와해기 왔을 때 분명히 그 나라는 독립 의지를 네, 다 나타냅니다. 독립을 하겠죠. 예. 부분적으로요. 그런데 예. 미국은 50개 주로 된 나라인데 미국의 경제위기 온다고 50개 나라가 다 독립합니까? 그럴 일은 가능성은 당연히 전혀 없겠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생 보낸 아들을 유학생, 딸이나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국은 절대 붕괴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위기지만은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렇게 방향을 고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이 중국은 가짜 민주주의와 가짜 자본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체제는 그건 뭐 과거에 청나라 명나라의 황제 때하고 똑같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3년 전에 된 거예요. 북경대학 교수가 그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6.6%였는데 그 북경 교수가 아니다. 통계 조작된 거다. 내가 알기로는 3.5%다. 근데 그 사람이 저 시골 대학으로 좌천당했더만요, 보니까. 예, 중국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가거나 미국 의회를 가거나 헌법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도 그 교수가 딴 데로 어디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 어느 쪽 택할지 이제 독자들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허진 대사님의 세계 속의 한국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